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64페이지 재무회계제 마지막 단원 재무제표 분석 보도록 합시다. 자,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등이 있죠. 자, 이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이라든가 안전성 등을 알아보는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 기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 시험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율 분석에 초점을 둡니다. 뭐 추세 분석 등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비율 분석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비율 분석의 기본 틀이 있는데, 이 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과 전 국민의 여자가 얼마나 될까? 여성 비율을 따져갈 때 답니다. 전 국민이 한 5천이라면 여자가 3천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라고 나오죠? 5천분의 3천만이니까 5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성 비율을 알고 되니까 분자에다가 여성을 뒀죠. 수. 자, 분모는 전 국민 수를 뒀죠. 이런 패턴에 비율 분석하면 뭐율 하면은 율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놓고 상관관계를 따지면 된다. 자, 그럴 때 이 비율 분석의 재무제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유동성 분석, 안전성 분석, 수익성 분석, 네, 활동성과 관련한 분석으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동성하면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동성 분석하면 대표적으로 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 안전성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그다음에 수익성, 말 그대로 수익성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있습니다. 이익률. 그다음에 활동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그래서 우리 18회 때 이렇던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에 관한 지표를 구분하는 것도 한번 기출이 됐었죠. 이럴 때. 우리가 위에도 제가 약간 변형 형태로 언급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동성 분석의 지표는 유동비율, 안전성 지표는 부채비율, 수익성 하면은 매출총 이익률, 활동성 하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핵심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율 분석의 틀이 분모 분자 관계죠. 서로 상관관계로서 따지는데, 율 앞에 있는 게 분자라고 했죠. 율 앞에 B가 비율이 줄여서 율이죠. 그래서 유동이 분자가 되겠다. 그래서 분자가 유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 항목을 고려할 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자산과 부채의 구분이죠. 그래서 유동 자산도 있고 유동 부채도 있으니까 혼돈을 짓죠. 그랬을 때 이런 유동 비율의 하나의 변형 형태로서 당자 비율이 있습니다. 당자 비율. 그러면 율 앞에 당자죠. 당자.
고려하면 자, 당좌 비율은 당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IFRS에 최소한 적어도 표시할 항목을 얘기하죠. 그 규정에 따라서 당좌 자산은 최소한 표시할 항목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 당좌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유동 비율 하면은 그래서 분자가 유동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 유동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이지만 분자가 유동 자산, 분모가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하고 관계도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당좌비를 잠깐만 더 변형을 해보면은 자, 분모는 유동부채에 똑같습니다. 유동부채. 그러면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인데 재고자산을 차감한 자산이 당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좌 비율이 한번 변형 형태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안전성과 관련한 부채 비율이 있는데 안전성 우리가 부채 비율을 레버리지 레이셔 지렛대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 항목 간의 관계에서의 지렛대라면 끌어당기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죠. 서로 반비례 관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구성하면은 산, 부자, 포괄순이익회는 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부채 비율은 자, 당연히 유라폐 부채죠. 그래서 분자가 부채가 되겠다. 그래서 자, 이런 레버리지 레이시니까 우리가 부채와 반비례 관계는 항목하면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본.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부채 비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 하나의 변형 형태로서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은 유라폐가 자기자본이죠. 그래서 분자가 자기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의 신용도 평가를 나갈 때 기업의 부채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200% 아래로 200% 이하가 돼야지 그래도 기업의 지금 안전성이 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 밑으로 낮춰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비율은 특히 금융기관에 신용도 평가를 하면서 이걸 뭐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BIS 비율이란 자기자본 비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BIS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이 있거든요. 국제결제에서 은행 간의 우리가 자, 금융 신용도 평가할 때 지표가 바로 이런 게 자기자본 비율이요. 자, 왜 우리가 금융기관은 여신과 수신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업종이죠. 자, 그래서 여신에 따른 이자는 좀 적게 주고, 자, 우리가 수신 이자는 적게 주고 여신에 따른 빌려준 이자는 많이 받아서 그에 대한 차익을 이득 얻는 게 금융기관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BIS 비율을 따질 때 자기 비율은 자기 자본의 내 돈이 전체 자본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8% 이상이 되면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최소 금융은 내 돈이 남의 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자본의 8%는 넘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시험에서 뭐 200% 이하
뭐 8% 이상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많이 접한 이런 부채비를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부채비를 따질 때 200% 넘어가네 뭐 300, 500, 1000% 된 기업은 위험하죠.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도 평가했을 때 8% 미만인 금융기관은 좀 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다. 자,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참고로 이렇게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매총 이익률이 있는데 율합회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분자가 매출 총이익이 되겠다.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총이익률인데 자, 매출에다 반품 드는 건 자, 우리가 자, 이익이 없죠. 그래서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순매출액을 의미하겠다. 순매출액. 그래서 이런 매출 총이익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매출액 대 순이익률. 그러면 전체 매총이익률 매출액 대 뭐 이익률. 매출액 대 이익률.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왜? 매출액 대비에 따른 이익이 영업이익도 있고 순이익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 변형 형태를 본다면 자, 율합회가 이익이죠. 그래서 분자가 이익이 될 것이고 이익을 분모가 매출액이 되겠다. 예, 자, 이런 관계로 산의 변형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활동성과 관련해서는 재고자산 회전율 그랬죠. 회전율.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비율분 지표를 따져갈 때 주의할 부분인데 저는 회전율 하니까 다 율합회가 분자, 율합회가 분자, 율합회가 분자죠.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 하면은 율합회가 회전이죠. 그래서 회전이 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분모가 뭐냐? 분모는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회전이 된다는 것은 자, 매출 팔아야 회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 매출이다. 그 말 회전. 자, 그래서 매출이 돼야지 우리가 자, 회전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방법에 무슨 회전율 하면은 율합회가 회전이다. 그래서 회전하면 우리가 뭐 자주는 뭐 갈 수가 없잖아요. 비싸가지고 온 회전 초밥집 있잖아요. 초밥집, 회전 초밥. 아니 자기가 쭉쭉 돌아가면서 그의 컵의 컬러에 따라서 좀 먹음직하려는 색깔이 진하잖아요. 딱 그거 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은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전 초밥, 회전 매출. 이렇게 생각하면 분자가 회전 매출. 그럼 분모가 재고 자산됨을 알 수 있죠. 논리에서. 그런데 재고 자산은 저는 자, 우리가 자, 원가로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고려하죠.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재고는 자산이죠. 비용은 기간을 따지는 거고 자산은 시점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서로 상관을 따지기 때문에 기간을 고려하니까 시점과 시점의 평균치를 따져서 평균 재고 자산이 된다. 평균. 이때 평균치는 기초 금액에다가 기말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 자, 이게 평균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시 하나의 변형 형태로 많이 보는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습니다. 채권 회전율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 하면 역시 율합회 회전이죠. 회전 초밥이 분자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 그럼 분자가 매출 채권은 팔아서 받을 돈이죠. 팔아야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파는 금액을 다 고려하니까
매출액이 되겠다. 그럼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럼 매출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고 시점이니까 평균 매출 채권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매출 회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8가지 지표를 지금 정리해 봤죠. 자, 정리로 그랬을 때 유동성 유동비율, 안전성 부채비율, 수익성 매출 총이익률, 활동성의 제거된 회전율을 기본을 두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동비율의 설명이 좀 더 있는데, 자, 유동성 분석에 유동 비율이 있죠. 그럼 이 유동 비율이나 당자 비율에 있어서 유동 비율이 1보다 작을 때,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또는 1하고 같을 때, 자,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거래에 따라서 유동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를 따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동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의미는, 자, 유동 비율이 50% 의미가 된다. 1보다 작다는 1은 100%니까 100% 미만을 의미하죠. 그럼 100% 미만에 50% 100% 미만이죠? 정리할 때 유동비율 1이라고 하는 건 유동비율이 100%, 유동비율이 1보다 크다는 건 10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것은 200%를 생각하자. 그 말, 200%.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제 분석이 가니까. 그럼 유동 비율이 거래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걸 따져간 의미가 되니까 유동비율이 1보다 작다면 50%를 기준 잡고 1하고 같은 건 당연하지만 1보다 클 경우는 200%를 기준 잡아서 정리하자. 그 말이요. 그랬을 때 거래에 따라서 이 유동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만약에 유동비율의 변화를 따질 때, 자, 분모, 유동 자산만 움직인다거나 유동 부채만, 분모든 분자든 한쪽만 움직인다면 쉽죠? 유동 자산하고 유동비율은 자, 비례관계죠? 그럼 유동 자산이 늘면 유동비율이 늘어나겠죠? 유동 부채가 일정할 때. 그리고 분모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유동 자산 일정할 때 유동 부채가 늘면 유동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분자하고는 비례 관계, 분모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모 분자 한쪽만 변화가 있다면 문제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유동 자산, 유동 부채가 동액이 증가 감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외상대금 매입 채무, 자, 외상대금 100원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자, 유동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 그럴 때 자, 매입 채무는 유동 부채고, 자, 현금은 유동 자산이죠. 자산. 그러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동액이 자, 감소죠. 유동 자산과 부채가 동액이 감소를 가져왔죠. 한 1등 겁니다. 이 감소를 가져올 때 유동비율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럴 때 50% 기준 잡아라고 했죠. 100%, 200%. 그래서 만약에 거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어차피 차감을 하면 빼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쓰면 재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분석에 갈 때 좀 재료가 나오면 힘드니까 기준 잡을 때 주어진 금액의 2배를 기준 잡아라. 그 말, 2배를.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이루어져도 빼도 재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50%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00도 50%죠. 그런데 만약 200분의 100을 해서 100을 빼버리면 재료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200분의 100이나 400분의 200이나 50%는 똑같죠.
2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50%는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비율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랬을 때 400분의 200을 가장 100원의 2배를 가장 기준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가 돼도 제로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100%라면은 2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0분의 200. 자, 그러면 200%라면은 200분의 400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시간만 주어지면 하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릴까요? 빨리 답을 찾는 방법. 그랬을 때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그럼 50%일 때, 100%일 때, 200%일 때, 자, 이런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갚았을 때 한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유동자산 100원 감소했죠? 유동부채 100원 감소했죠? 자, 그래서 100원씩을 빼니까 30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럼 300분의 100은 33.33%죠. 그러기 때문에 50%짜리가 33이 됐죠. 유동비리 감소, 작아진다 그 말이. 그러면은 유동비리 100일 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자, 100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100%가 되겠죠. 그래서 100%일 때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야. 불변. 자, 그럼 200%일 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 되죠. 자, 그랬을 때 100분의 300이 되겠다. 300. 그래서 300%가 되겠죠. 그러면 200, 300%가 됐으니까 유동비리 증가를 가져오겠다. 커지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나 정리해 주냐면은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동액이 이 감소를 가져온다면 감소를 가져왔을 때 1보다 작을 때 작아진다 그 말. 1보다 작기 때문에 작아진다. 이 패턴.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동액이 1보다 작을 경우는 작아진다. 하나만 확실히. 그래서 자, 자산부채 동액이 감소했죠. 선생님, 감소할 경우에 1보다 작을 경우 감소한다. 뭔가 지금 작아지고 감소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자, 동액이 감소할 때 1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 이런 패턴이면 1이면 동일하고 1보다 커질 때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재 465페이지. 자, 표가 있죠? 중간에 유동자산부채가 자, 동액이 감소했을 때 또는 동액이 증가했을 때 이 동액 감소가 나와 있죠. 동액이 감소할 때 1보다 작을 때는 작아진다고 그랬죠? 감소. 불변, 증가하죠? 그럼 만약에 동액이 증가한다면 그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유동자산부채의 동액이 증가한다면 1보다 작을 때는 커질 것이고 증가이고 불변은 불변이고 자, 1보다 클 때는 작아질 거다. 그 말이야. 감소겠죠?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정리하면요. 시간 상당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실히 잡아놓고 관계를 따지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자,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하나만 좀 확인해 봅시다. 확인 문제 좀. 자, 내용 많지만 확인 문제. 1번. 자, 유동비율이 100% 초과할 경우에 1보다 클 경우에 유동비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유동비율이 자, 유동비율이 1보다 클 경우죠. 자, 1보다 초과할 경우, 클 경우에 자, 어떤 거래가 있냐면 1번 공부니까 개발비를 수표발행 지급했죠.
그러면 개발비를 지급을 하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개발비가 되겠다. 개발비. 자, 이럴 때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서 비유동 자산이 되고, 현금 하면은 유동 자산이 되겠다. 그래서 유동비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관계니까 유동 자산 분자만 움직였죠. 즉 1보다 클 경우지만은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이죠.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자, 그럴 때 유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그럼 자, 이 개발비리 현금 지급은 유동 자산이 감소했죠. 감소함으로 유동 부채과 유동 자산만 감소니까 유동 감소함으로 유동비리 작아질 거다. 그 말 영향 미치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그럼 매입 채무 현금 지급한 거. 자, 요 거래 있죠? 이 제가 예제했던 거. 이걸 확인해 보면은 유동비 1보다 클 경우는 당연히 증가를 가져니까 변동이 있겠죠. 자, 다음 3번. 자, 상품 원가를 2년 할부 판매를 했죠. 자, 그러면 할부 판매를 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차변의 장기 매출 채권이 되겠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장기 매출 채권 상품은 비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의 변화하고 똑같겠죠. 자, 다음. 자, 4번에 선급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죠. 그래서 원래 선급금은 계약금으로 현금을 준 거거든요. 그걸 반환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 대변의 선급금. 자, 그래서 자, 이 현금, 유동자산, 자, 선급금,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감소를 가져왔으니까, 자, 이런 유동자산 증가, 유동부채는 아무 없고 유동자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않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겠죠. 자, 5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했죠. 5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를 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입 채무가 되겠다. 채무. 자, 상품 하면은 유동자산, 매입 채무, 유동부채가 되죠. 부채. 그럼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동액이 증가를 가져왔죠. 유동자산 증가, 유동부채 증가죠. 동액이 증가를 가져올 때는 1보다 클 경우는 오히려 작아진다. 그 말이야. 작아진다. 왜? 동액이 감소에 반대니까. 그래서 감소를 가져온다. 그 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나씩 해가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지만 문제로서 조금 시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확인 한번 해달라. 그러면 제가 우리 교재에 확인 문제 2번은 요 내용을 많이 정리하는 경우니까, 자, 정리할 때 제가 중에 하나만 많이 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재고산의 회전율이니까 잡아보세요. 하나만 좀 확인을 합니다. 확인 문제 3번. 이제 3번에 02번에 자, 두 번째 회전율 한번 찾아보죠. 자, 그래서 매출 채권 더 쉬운 걸까요? 알았습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에 재고 자산 회전율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 회전율.
그러면 최근 회전율 하면은, 자, 시간 한번 세어보면은, 회전이, 자, 분자니까 매출 원가를, 자,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에서 매출 원가를 찾아줘. 2016년도 매출 원가가 53만 원이죠. 53만 원. 3만 원. 2016년도 자, 기말 재고가 얼마는 12만 원. 찾았죠? 12만 원. 기초 재고는 2015년 말에 금액 기초금이 되겠죠? 9만 원. 9만 원 플러스 나누기 2가 평균 재고 자산이 되겠다. 자, 이래서 53만 원을 자, 더해서 21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5만 5천 원, 11만 원, 10만 5천 원 나누니까 5회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회가 회전율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5회네요. 자, 그래서 평균 우리가 분모는 재고는 평균치는 기초 기말인데 16 넣고죠. 15년의 말은 16 기초가 되니까 이것도 기본 활용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자, 이 비율 분석은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자, 기출 예제 등을 확인하면서도 다양하게 변해가지만 이 비율 분석 바탕을 두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주당 이익을 한번 가보죠. 470페이지. 자, 주당 이익에는 주당 순이익이 있고 주당 영업이익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관심이 있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을 earning per share EP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포괄손익 계산서 본문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의 계산, 산출 근거. 계산 근거는 추석 공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은 CI 본문에 표시가 되고 산출 근거는 추석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당 이익에 상반된 게 주당 손실이 있겠죠. 반대로 주당 손실에 대해서도 자, CI의 본문에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당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냐? 주당 이익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지금 주당이죠. 그러면 주하고 이익관계, 순이익관계잖아요. 당이니까. 그러면 주당 이익도 우리가 비율분의 모체로 본다면 잠깐 봐보세요. 자, 매출액 대 이익률 그랬죠. 그랬을 때 주당 순이익금에서 주당이 그러면은 자, 당이나 대나 맞대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율합해 있는 게 바로 이익이겠죠. 그 논리로서 주당 이익도 자, 분자가 뭐냐? 분자가 이익이다 그 말. 이익. 무슨 이익이냐? 지금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랬죠. 순이익이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 분모가 주가 된다 그 말. 주. 그래서 순이익을 주로 나누는 게 뭐다? 주당 순이익의 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당기 순이익이 될 것이고 그럼 주는 주식 수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수당이. 그럼 자, 주식 수인데 주식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래서 보통 주식을 따진다. 일반 주식, 보통 주식 수를 따지기 때문에 이 순이익에서 만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해 놨다면 우선주도 배당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보통주만 따지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은 차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선주 발행이 없다면 뺄 금액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해서 자 보수 나누는데 이 보통 주식도 유통되는 걸 따지는 겁니다. 유통. 그 유통 보통 주식수를 따지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니까 유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주식에 있어서는 유통이 안 되니까 차감을 해야겠다. 그 말. 차감을 해야겠다. 유통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도 이 유통보통 주식수도 가중평균을 따지게 된다. 가중평균. 그 이유는 단기 순이익을 고려했으니까 그 단기 동안에 유통되는 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치를 따질 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겠다. 자, 다 주식을 발행하죠. 뭐 유상증자는 대가에 의해서 발행하니까 발행 시점, 발행 시점부터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증자 시점이 아니라 무상증자는 기초에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유통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발행 시점부터 유통된 거고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유통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 유통수 따질 때 무상증자는 어려우니까 특히 자기 주식이라든가 유상증자에 있어서 그럼 발행 시점부터 유통되고 있으니까 가산해야겠죠? 그런 의미로서 자, 주당 순이익의 식은 확실히 두셔야 되는데 분자가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죠. 이제 분모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수익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자 정리하면 이거 있죠. 가중평균 유통보통 수익수 그런데 좀 리피트 스피드를 좀 내보면 스피드를 내보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수익수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스피드를 내보면 막 울퉁불퉁하더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분모로 어떻게 되냐? 울퉁불퉁이다. 그 말. 이렇게 연상을 해서 식을 정리해 주라. 그 말이야. 그럼 주당 순이익 분모는 울퉁불퉁. 그래야만 분자의 순이익에 말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의 산정의 문제는 가중평균 유통수를 따지는 게 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니까 회계기간 동안에 12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몇 달이 통되고 있냐 이런 개념으로 따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 문제 자 3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3번 자, 좀 지우고 봅시다. 자. 확인 문제 3번. 3번에 자, 포괄순이익 계산 순이익이 951만 원 나왔다. 발행수가 아래와 같을 때 주당 이익을 한번 계산을 그랬죠. 자, 그러면 주당이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이익에 있어서 당기 순이익이 이 분자죠. 951만 원. 951만 원이 주어졌다. 그런데 주식의 현황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자, 설명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여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자. 당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자, 당기죠. 그런데 1월 1일에 보통주가 1월에 보통주가 자 800주가 발행이 돼 있고 우선주도 있네요. 그 다음에 2010년 4월 달에
유상증자. 유상증자죠. 자, 유상증자로 자, 400주가 있네요. 400주가 있더라. 400주. 400주. 자, 그리고 더 이상의 자료가 없죠? 그럼 이제 자, 지금 우선주가 발행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선주 배당금은 빼야겠죠? 그럼 배당금은 우선주 자본금의 배당률을 곱한 거거든요. 우선주 자본금은 액면금액 5,000원. 1,000원 곱하기 자, 우선 주식수 600주. 600주. 이게 우선주 자본금이 되죠. 그 자본금의 우선주 배당률이 9%죠. 자, 이 9% 배당률을 곱하는 게 우선주 배당금이 되겠다. 이게 우선주 배당금이다 그 말. 자, 5,000 곱하기 600주 우선주 자본금 곱하기 우선주 배당률. 자, 그럼 이제는 가중평균 유통수를 분모인데 어떻게 나왔죠? 가중평균을 봐보세요. 이 800주는 일요일날 유통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화살표 노란색 봐보세요. 1월 1일부터 유통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800주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12개월이 유통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이런 게 가중평균치를 따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월 1일 날 유상증자가 됐죠. 유상증자는 4월 1일 발행 시점 유통된 거니까 자, 이 발행 시점에서 400주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에 4월 1일이니까 9개월 동안 유통된 거다. 그 말 4월 1일부터. 자, 이게 가중평균 유통수를 따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 유통보수수를 따질 때 800주는 12개월 동안에 12개월이 유통되고 있고 유상증자는 수익수 늘어났죠? 더 해야겠죠? 그 다음에 400주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에 9개월이 유통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더 상관없죠? 자, 이 주식수가 울퉁불퉁 주식수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산정을 하면 자, 주당 순이익의 계산이 8,400원이 나오겠다. 사원이 주당 순이익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평이 울퉁불퉁이 1,100주가 되겠네요. 800주에다가 12분의 9니까 300주니까 1,100주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주당 순이익을 따질 때 우선주 땅도 고려돼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산정도 한번 확인해 봤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회계감사. 회계감사 단원이 나오는데 회계감사는 회계처리를 적절히 하였는지를 자, 우리가 외부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걸 회계감사라고 하는데 회계감사의 목적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 회계감사의 의견 표명, 자, 표명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적정성 검토를 했죠. 그래서 의견 표명에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로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거지만 우리 시험적으로는 이렇게 회계감사 의견 표명,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4가지 의견 표명을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영역을 한번 확인해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 관리의 영역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